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보내드리는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엽니다. 성탄절에는 흔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표현을 듣게 됩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꿈꾸는 걸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는 게 기적인가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구하는 걸 사람이 척척 해내는 것, 그것도 진정 기적일 겁니다. 지구촌의 전쟁을 멈추는 것, 가난한 이들을 위해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덜어 내놓는 것, 또 한반도의 우리에게는 북미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먼저 고집을 꺾고 선뜻 양보하는 것, 국회가 국민을 위해 고심하면서 전국을 수습하는 것, 이것들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꿈꾸는 기적들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FM 94.5 YTN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합니다. 첫 소식은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정상이 1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만 6번이나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된 문재인 대통령.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아베 총리님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아베 총리가 회담장에 먼저 도착했고 문 대통령이 입장하자 악수를 나눈 뒤 대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부터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는 점에 두 정상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그 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매우 중요한 평생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잠시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솔직한 대화와 의견 교환이 답이라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私としてもこの重要な日韓関係をぜひ改善したいと考えており、今日は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아베 총리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45분간의 회담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아베 총리가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아베 총리는 당국 간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무거운 숙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 의견을,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 존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추가적인 말싸움은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일 정상의 만남은 오사카에서의 8초 악수, 방콕에서의 11분 환담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냉랭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만난 한일 정상이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밝힌 것은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청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어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회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실무자들끼리 만날 때 표정들이 그렇게 환하지 않았고 사실 한일 외교장관이 요 직전에 만났을 때도 그렇게 표정들이 환한 건 아니었는데 두 나라 정상은 상당히 웃으면서 네. 환하게 만났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이 더 환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본 쪽에서 얻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좀 그렇게 저는 봤거든요. 예.
솔직하게 얘기 좀 오늘 합시다라고 하는 네. 뜻은 해결해야 될 건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걸까요? 예,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또 그러니까 당신들이 양보해라라는 뜻도 상당 부분 담겨져 있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아베 총리가 더 웃으면서 뭔가 네. 얘기를 갖다 좀 많이 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 지소미아든 수출에 대한 어떤 규제 조치든 간에 네, 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걸 지금 잠깐 언급들 하고 다툼이나 뭐 이런 언쟁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느 정도 예의가 된 걸로 보십니까? 이번에도 대변인이 이야기했듯이 그 이견을 확인했다. 이러한 수준에서 네. 끝났고요. 근데 그러나 그런 대화였지만 다툼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자. 거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데에 의미를 일단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만남 자체가 간제 지원자 방류 문제가 아주 해결해야 되는 급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12월 22일에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해라 예. 이렇게 압력을 가했지만 일본 쪽에서는 수출 규제를 완화해라 이러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만남은 그 이후에 특히 일본 쪽에서 세팅한 정상회담을 하자 예. 이렇게 세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간제 지원자 방류 문제까지는 조금 모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아무튼간에 수출 규제 부분하고 지소미아 부분을 맞바꾸는 그러한 성격이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우리는 아니 사법부 대법원이 판결한 걸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겠고, 그럼 일본은 당연히 65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국제법을 좀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다시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나 이쪽의 입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 청구권은 국제법적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개인이 기업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의 청산을 위한 회담은 그때 마무리가 됐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한 기업에게 예. 받아내야 할 것은 받아낼 그 권리는 그렇죠. 살아있는 거다라는 예. 말씀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화로 이거는 풀어갑시다라는데 공감대를 확인했으면 네. 앞으로 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또 양보안을 제시한 것도 이미 있으니까요.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출 규제 문제 논의인데 아마 정상회담 때문에 그랬을까요? 일본이 조금 풀고 나왔기 때문에 20일에 우리 대통령은 뭐 성의를 보인 걸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유화 제스처라고 할 유화 수가 제스처,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일본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예.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이 다 해결되면 원산대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은 더 이상 수출 규제를 한국에 예. 가할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를 지금 구창 회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하자. 오늘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풀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만 남아 있고 특히 반도체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는 좀 가까운 시일에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관리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냐라고 아마 일본 측에 따져 물었을 때 일본 경산성 쪽에서 나온 얘기는 정책 대화를 가진 지도 너무 오래됐고 대화를 가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데 정말 이렇게 뭐 실무급, 그다음에 국장급 장관 만나고 또 이제 정상회담까지 열리면
거기에 대한 명분은 이제 없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리하게 수출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나 풀기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 국민들이 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풀어버리면 아베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지 않도록 풀어줄 때도 좀 뭐라 할까 일본이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를 아마 보여주면서 좀 시간을 두고 풀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그 아베 정권의 성격이 그런 극우파이기 때문에 너무 통큰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지금 아베 총리가 뭐 사람들한테 잘 보여갖고 인기가 높은 게 아니고 요새 스캔들 때문에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또 이것마저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황급히 수습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군요. 그거는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정상회담이 저 정도에서 얘기가 나오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실무자들의 그 회의 협의는 잘 이제 진전이 될 거다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 쪽에서도 3월까지 가시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일본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3월 말에는 지소미아를 다시 전혀시키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또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또 일본 쪽에서는 권했고요. 사실상 그 오늘 회담은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 이것이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그 간지 지원자 판결 문제의 법인데요. 이것은 오늘은 약간 그 뭐라 할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 중에서도 도대체 지소미아 이 문제는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냐? 일단 조건부로 유보시킨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도 어느 정도의 기한에는 해결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본으로 봐서는 이제 수출 규제 조치에서 아주 성의를 조금 보였는데 교수님은 이제는 이제 풀려서 곧 해결될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근데 문제는 도쿄 올림픽을 놓고 일본으로서는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할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방사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에 이제 처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도쿄 올림픽 이전에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일본이. 왜냐하면 내년 그 4천만 정도가 일본을 방문해야 된다라는 것이 올림픽의 해로서 일본이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사실 1,000만 명 가까이가 한국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 상당히 이 부분을 풀어야만이, 그러니까 푼다라는 것은 먼저 수출 규제를 풀어야만이 원산 복귀시켜야만이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이면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일본 국민들한테는 한국이 오히려 그 양보한 것이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래도 도쿄 올림픽 뭐 3개월, 4개월 이전에는 다 풀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도쿄 올림픽까지는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3월라는 청와대 쪽에서 지소미아의 그 다음 전요 기한 그때까지는 많은 것이 원산 복귀 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지징용 문제는 적은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서로의 마음들을 열고 교류를 갖다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라는 정도로 이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산을 쭉 뽑다 보니까 조금만 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3대 교역국이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이 되겠더라고요.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까운 친척인데, 가까운 이웃인데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풀려가야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 북한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과 일본 정상을 차례로 만난 데 이어 리커창 총리도 두 정상을 만났습니다. 이틀간 권력 서열 1, 2위가 한일 정상을 모두 만나면서 중국이 동북아 외교의 중심 무대가 됐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일면 위쪽에 한중 정상회담, 아래쪽에 중일 정상회담 사진을 실었습니다. 관영 CCTV도 톱뉴스로 한중과 중일 정상회담을 순서대로 보도했습니다. 관변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도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전통적 동맹인 한일 양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겁니다. 重申实现半岛无核化与东亚持久和平是三方的共同目标。 중국이 한국, 일본과 유대를 강화하면 미국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좀 더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대놓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북한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同时，中方在根据形势发展调整对朝制裁问题上的立场，我想也是非常明确的。 북한과 중국의 요구는 제재 완화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미국이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계속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해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더 복잡해지고 상황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각종 비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 관련 법안들이 연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 복무역 신설을 위한 법률 재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 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의 손질을 거쳐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병역 종류의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며 대체 복무 법안은 한 달이 되도록 표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복무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현행 병역법이 효력을 잃는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병무 행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접 우려를 표명했고 국회에서도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징병감사 중단이 징집 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지면 매월 2만여 명의 병력이 입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 안보가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복무 법안이 해를 넘길 경우 병역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병역제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정치권이 막판 지혜를 모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만지작거렸던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똑똑이 보세요, 똑똑이! 국회를 이렇게 만드니까 당신 역사의 죄인이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초반부터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제1야당을 무시하고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4+1 협의체의 부당성을 맹비난했습니다. 30석 연동형 캡 21대면 한 장 하면 받을 수도. 아니 무슨 저 고무줄 놀이 아닙니까? 막 늘었다 땡겼다. 엿가락 장난치는 거예요? 엿가락 장난치냐고. 엿장수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역시 찬성 토론에 나서며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우리 힘이 여기까지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좀 생각을 바꾸셔서 선거법 개혁을 합시다. 필리버스터는 지연술일 뿐 한국당은 가지고 있던 진짜 카드를 공식화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만 내는 새로운 당을 바로 출범한다는 겁니다. 비례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이 해계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문명적인지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한국당에서 불출마할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비례한국당이 확보한 의석에 한국당 지역구를 합하면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세법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면 다른 이름 후보도 10여 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의석수로만 보자면 민주당도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선거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돼 역풍이 더 클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포말 정당 아닙니까? 선거 때만 딱 생겼다가 선거가 없어지면 사라지고 통합되고. 주판화를 튕기며 정당 의석수와 지지율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성정당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건 결국 민심, 바람의 방향입니다.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계속해서 현재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상황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엿가락 장난하는 거야 한 사람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화면에 나온 사람은 김종민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면은 어떤 법안을 막기 위해서 상대당이 끝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찬성 토론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안의 어떤 정당성,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행동이나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역설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여야가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 토론을 좀 길게 해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법에 그럼 야당이나 여당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런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하고 또 뭐 정의당 의원도 신청하고 이렇게 지금 토론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여당 의원들도 일정 부분 반대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찬성하는 이유가 뭔지 왜 국민들에게 이 법이 왜 통과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앞에서 상대당 의원이 몇 시간을 해버리면 자기는 그보다 짧게 하고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호영 의원은 4시간 하고 아까 김종민 의원은 4시간 반 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할 수 없이 4시간 50분 했는지 모르겠지만 5시간 가까이 하고 계속 지금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들 고생 많습니다. 뭐 사탕을 먹어가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화장실 다녀올 시간. 중간에 자리를 뜨는 건 의장한테 허락을 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화장실 가면은 자기 발언 기회가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지 생각하고 않습니다. 예. 예. 네, 화장실 다녀오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뭐 두 당 다 뭐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시간을 끌어서 끝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민주당은 어차피 시간 끌어서 끝낼 건데, 그렇죠. 그냥 뭐 예. 보태면 되는 거고. 그렇고, 예, 뭐 이번 기회에 뭐 어차피 그 정당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기회도 삼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문희장이 상당히 고연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역사의 예. 죄인이 됐다가 뭐 아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예. 뭐 혹시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권의 어떤 뭐 예. 충견이다 예. 이런 그런 표현도 얘기까지 나왔는데.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예. 선거법 개정안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다 하고 났더니 저렇게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악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예. 또 다른 당들도 뭐 협상에 응하긴 했지만 도대체 이걸 내놓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다라는 안이 돼버렸는데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은 비례 의석수를 좀 늘려서 네.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틀이었어요. 민주당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자유한국당까지도 초창기에는 그 합의했다가 뒤집었죠, 결국은. 원래는 75석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거대 정당들의 반발, 또 민주당도 사실은 내부적 반발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예. 75석을 늘렸을 때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출마해야 될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부 반발을 결국은 이제 넘어서지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다시 원래대로 47석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건데, 그런 걸로 보면 후퇴한 건 분명히 보여요.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예. 47석, 지금 현재 비례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점은 기존에 처음에 얘기했던 분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건 후퇴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율도 50%를 적용하는데 원래는 전부 다 비례 의석 전부 다를 적용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이 반대를 하다 보니 결국 30석만 하기로 그렇게 지금 또 해놨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후퇴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제 당권파 바른미래당 당권파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을 처음 시작한다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늦어지면 실제 다음 선거에 이제 총선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연동형을 일정 부분 도입해서라도 다음번에 손을 보더라도 첫 발을 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동의한 걸로 보이고요. 일정 부분 뭐 좀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대 양당들이 독식하고 있었던 비례대표의 어떤 의석을 일정 부분 소수 정당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즉 다당제로 가는 하나의 발걸음을 띄었다는 점에서는 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거는 일단 뭐 분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도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하고 될 있는 가능성이 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뭐 얻는 게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 개혁적인 어떤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로 예. 민심을 얻어서 혹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잖아요. 사실 예. 선거법이 공수처법이나 유치원 3법이나 이런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키는 하나의 기준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통과 안 시켜주면 다른 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결국 선거법 통과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1이라는 협의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를 이뤄냈다면 이게 내년 국회나 아니면 다음 이제 선거 후의 국회에도 계속 어떤 이어질까요? 이 힘이? 일정 부분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당들마다 이제 차후에 만약에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예.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야 소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법도 사실은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도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음번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또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혁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4+1이라는 협의체가 계속 갈 거냐 하는 부분은 법안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또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 정의당은 조금 더 개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개혁적이라기보다는 개혁적이긴 하지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충돌하게 되면 결국은 또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신 공수처 예. 설치나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법안 등 예.
이거는 뭐 나름대로 모양새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가닥이 잡힌 걸로 보여집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채택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7명의 인사추천위원회, 그 위원회에 6명이 찬성하는 사람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야당이 추천한 이 위원 중에 1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2명까지 반대하면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2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6명이 찾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추천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의 수사 내용을 공수처가 보고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아예. 왜냐하면 이게 자꾸 대통령이 간섭한다, 뭐 대통령이 일정 부분 본인의 하수인처럼 부릴 거다 이런 비판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자체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저는 뭐 공수처가 수사하는 범위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검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수처법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검찰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많은 수사기관이 있지만 그중에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 고위 간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연동률 석패율제 때문에 좀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선거 연령이 한 살 더 낮춰졌습니다. 18살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각 당에 어느 정도 실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보수 정당들은 반대를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이가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 생각을 보인다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수 진보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투표의 결과를 봐도 나이가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개혁적 성향을 보이는 게 많으니까 18세로 낮춰지게 되면 결국 보수 정당에서는 본인들의 표가 좀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진보적 정당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우리 18세인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능력들이 다 있고요. 정당을 그냥 진보 보수로 나누지 않고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는 젊은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개입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연령이 낮으면 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이제 비례한국당 뭐 물론 그 이름으로는 갈지 안 갈지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비례 대표제 용 정당을 따로 얼른 하나 만들겠다라고도 하는 저 자유한국당의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대안 마련은 효과가 있을지 제대로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본인들이 반대하셨으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페이퍼 정당이고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 같은 정당에서 또 다른 뭐 미니 정당 하나를 만들어서 비례대표 선거용으로만 이용하고 나중에 없앤다? 합당을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볼 때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절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우리를 밀어주실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금 모양을 바꾸더라도 밀어주시겠지.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율을 하게 되면 의석수가 많으면 더 이상 비례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꽉 차버리면. 그러니까 본인들 정당 이름으로 가면 의석수가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니 더 이상 비례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어서 비례 의석수를 또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다당제를 구축하고 소수 정당들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표를 던진 정당에 대한 어떤 그 비례율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좀 속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4+1 협의체에서 뭐 어느 당이 크게 가져가고 크게 잃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협상안을 내놔서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가 콘덴싱으로 바꿀 거래.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 있거든. 경동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 이제 우리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경동나비엔 음주 전후 숙취해소 시작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1644 천사 플라워 천사 1644 천사 플라워 천사 1644 천사 꽃배달의 천사 3번 주문 시 한 번이 무료. 박소연의 1644 천사 플라워 전화줘.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거리 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서울 명동 성당입니다. 네, 뒤에 환한 불빛들이 보이는데 크리스마스 풍경 어떻습니까? 네, 따뜻하고 편안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서울 명동 성당에 와 있습니다. 이곳 명동 성당, 겨울이지만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조명들이 꽃으로 피어나서 멋진 풍경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인과 친구, 가족과 함께 나온 시민들은 화려한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꽃밭을 따라 올라가면 성당 마당에 아기 예수의 구유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찍거나 천천히 기도를 올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성탄 전야를 맞아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미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이곳 성당을 찾는 시민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당 밖 명동거리 역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곳곳에서 캐럴 소리가 들려오고 구세군의 종소리 역시 쉼없이 울리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산타 대신 선물을 장만한 부모님들은 기뻐할 아이들 모습을 떠올리며 흐뭇한 모습이었고요. 루돌프 머리띠를 낀 아이들이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백을 앞둔 듯 꽃다발을 들고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곳 명동의 색다른 거리 음식을 맛보며 한국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시민들로 명동거리는 밤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찹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성탄 전야를 즐기고 계실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 성당에서 YTN 한현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울산지방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현아 기자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장소들, 네. 그 장소들이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곳은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그리고 정보과 그리고 울산 남부경찰서 진음팀 등입니다.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는요. 지난해 울산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담당하던 부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내린 첩보를 받아 하명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팀장 중 한 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울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에 일부가 자료를 이미 제출하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오늘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요. 울산청 경찰관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예.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하고자 했던 자료 중에는 당시 수사와 범죄 첩보 수집에 관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의 근무지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16일에는 울산시청 비서실 등에 대한 이 경찰의 강제 수사를 진행했던 울산청 지수대에 대한 이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검경 간의 마찰도 벌어졌습니다. 네. 검찰 측이 수사 관계자의 업무 일지, 노트, 달력 등을 가져가려고 하자 경찰 측이 이 법원이 영장의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증거물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요. 지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경위 전반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검찰이 무게를 두고 있는 하명 수사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집중적으로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단서들을 근거로 현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해당 경찰관들의 출석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렇게 네. 검찰이 이제 경찰을 압박하고 경찰이 그때 제대로 수사를 한 건지 네. 어떤 경위로 수사를 했는지를 예. 이제 파헤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 수사의 정점에 있던 황운하 네.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또 전보 인사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부의 치안감 13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는 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자 현 대전지방경찰청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황 청장은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이 됐는데요. 경찰 인재개발원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곳으로 경찰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비수사 보직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지방청장을 지낸 고위 경찰관이 퇴임 전 한 1년 정도 맡는 것이 관행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전 울산경찰청장이고 아직까지는 그럼 현 그렇습니다. 대전경찰청장 네. 맡고 있고 그러면 이 인사에서 어떤 배경이나 내막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검찰의 수사 대상인 이 황 청장이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것 자체가 경찰 조직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황 청장이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절한 곳으로 갔다는 내부 해석도 있는데요. 앞서서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었죠. 하지만 2017년 울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으로 고발을 받았고요. 이를 이유로 해서 경찰은 명예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총선 직전에 진행된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냐를 수사받는데 총선에 또 출마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고 인사로 이제 한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수사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동이 돼 있고 그러면 황 청장에 대한 수사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황 청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 시절에 김 전 시장에 대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황 청장은 청와대는커녕 경찰청 누구와도 한 차례도 연락 오간 적 없다면서 현재 이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조만간 황 청장을 소환해서요. 수사 착수 경위 과정 그리고 황 청장이 2017년 8월 울산경찰청장 취임 후에 수사팀을 교체한 이유 등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관련해서는요.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관련 의혹으로 넉 달 넘게 수사를 받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네,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동안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3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공개 소환 관행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한 차례도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2차례 진행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조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모레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서처럼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영장 결과를 지켜본 뒤 가족 관련 수사 역시 이달 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들을 올해 안에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딸 조민 씨와 정 교수의 동생 등 다른 가족들 수사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특히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데 이어 조 전 장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비위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부부 동시 구속이 이례적이고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 영장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폭발은 공장 내 설비를 시험 가동하다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여파로 인근 이순신대교의 교통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오릅니다. 폭발은 불꽃과 함께 3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펑 소리 나가지고 보니까 연기가 나는데 그 뒤로도 폭발음이 2-3번 더 났어요. 수킬로미터 떨어진 여수공항 부근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울리더라고요. 여기서 이순신 대교가 보이거든요. 그 뒤쪽에 딱 뛰쳐나가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얀 연기가. 그래가지고 그 터졌을 때 진짜 건물이 흔들렸어요. 이 사고로 5명이 다쳤는데 1명은 중상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가 10분 정도 통제됐습니다. 사고는 폐열 발전 설비를 시험하다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유류탱크의 배관에 열이 쌓이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용광로 등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자칫 화약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역 부근에서 발생했던 KTX 열차 탈선 사고 기억하시죠? 네, 경강선, 강릉선 KTX 탈선 사고였죠. 이른 아침에 KTX 열차가 강릉역을 출발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탈선을 해서 승객 197명 중 14명과 승무원 1명이 다쳤던 사고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며 선로가 수축돼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당시 YTN은 개통 전 연동검사가 엉터리로 진행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원인이 밝혀졌죠. 예, 결국 1년 만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YTN이 제기한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동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열차 운행의 주체인 철도공사, 즉 코레일의 서명이 없습니다. 시행기관과 민간 감리회사만 검사에 참여했고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철도 시설의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21일 YTN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강릉선 KTX 사고 이후 1년 만에 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1년 전 보도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사위는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노선 공사 과정에서 선로 전환기 공사가 잘못돼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서울 방향 선로 전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열차가 탈선할 수밖에 없었는데 선로 전환기의 오류를 알려주는 신호 시스템은 강릉 방향 선로 전환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선로 전환기의 설치와 시공, 감리 과정에서 오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연동검사, 즉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검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코레일도 운영 과정에서 유지 보수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쌍동 선로 전환기를 표시해를 분리하면서 유지 보수자가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유지보수 매뉴얼이 개정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둘 다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앵커 자리에서 내려오고 대표이사직만 수행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손석희 사장은 총선 출마설이나 MBC 사장 지원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손 사장은 JTBC 보도국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거취에 관한 여러 소문은 대부분 음해용이라며 타사 이적 문제도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앵커직에서 물러나는 배경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사측이 제안을 했고 자신이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언숍, 이 제도가 뭔지 알죠? 노조 제도인데요. 좀 강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지배적인 노조가 있을 때 그 노조와 회사가 협약을 맺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있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배적인 노조, 그러니까 회사와 협약을 맺지 않은 노조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해고를 당하는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지배 노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수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를 해고한 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제주도의 한 여객 운수업체 A사는 비노조와 유니언숍 협정이 포함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채용과 동시에 노동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노조 미가입자를 면직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사자인 이모 씨 등 3명이 비노조 대신 새로 설치된 소수노조에 가입하자 A사는 협정에 따라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A사는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부당해고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놨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쟁점은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입사 후 지배노조에 대한 가입 탈퇴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지배노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이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의 형식적 해석을 넘어 노동자의 노조 선택권과 소수노조의 단결권 보장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재판부는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노조 선택의 자유와 소수노조 단결권이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 즉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만 미친다고 보고 부당해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면 유니온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유니언숍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억제되고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학교가 엄청 맛있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이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맛있게 나오니까 친구들도 자주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 학교 밥이 되게 맛있다고 유명해서 왔는데 실제로 어때요, 맛이? 실제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오는 건 맛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메뉴가 있을까요? 랍스터 나온 거. 개구리 햄버거요. 개구리 햄버거요? 네.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 모양으로 햄버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햄버거가요? 네.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시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저는 이걸 그 치킨집에서 사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메뉴를 급식에서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엄마가 만든 음식보다 맛있어요? 어때요? 엄마가 만든 것보단 맛있어서 엄마가 가끔씩 아쉬워하는 표정 짓기도 하세요. 엄마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그러면? 엄마 나 잘 먹고 다니고 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급식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을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하세요?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으세요? 아이디어 식단 작성할 때는 전국에 계신 여러 영양사님들이랑 소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나 뭐 요리 레시피북 같은 걸 찾아봐서 식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뉴 이름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차승원 닭곰탕 이런 게 있던데 이름을 이렇게 특이하게 지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그날 식단표를 보고 오늘 메뉴 먹으러 가야지 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학생들이 급식실에서만큼은 이렇게 즐겁게 식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메뉴명도 재밌게 지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급식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주던데 혹시 급식비가 비싸니까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급식비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중식은 무상급식이랑 4,700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같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메뉴를 알차고 독특하게 구성을 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급식의 1등 공신을 뽑아주시자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1등 공신은 아무래도 제가 이런 메뉴를 내도 조리실무사님들께서 열심히 조리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먹어봤지만 급식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혹시 뭐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신가요? 현재는 무상급식이 됐지만 그 이전에는 저희 급식비가 여타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에서 나가야 되는 운영비에 대한 일부를 학교에서 보조를 함으로써 보다 많은 부분이 부식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겠다 생각하신 뭐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급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소통도 하게 되고 또 배려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급식이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급식은 학교의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환경뿐 아니라 먹는 내용, 그다음에 먹는 음식의 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영양사 선생님의 노력과 또 조리사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급식으로 꾸준히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부나 뭐 수업, 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고 급식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전학을 오면 받아주시나요? 그것만은 어렵겠습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800명 정도도 넘는데 이런 많은 식단을 항상 그렇게 적은 분들이 엄청 정성 들여서 하시거든요. 그게 항상 감사하고 진짜 수고하시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저 학교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때요? 급식 해보니까 오랜만이죠? 전학 가시겠어요? 가야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먹던 급식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더 맛있었고요. 그 메뉴 이름 때문인지 밥 먹는 일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세경고 학생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보니까 영양사, 조리 실무사들의 노력이 뭐 보통이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의 지원, 이 삼박자가 잘 갖춰진 덕분에 저런 명품의 급식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메뉴가 좀 화려하다 보니까요. 반조리 식품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잖아요. 네. 재료를 직접 사서 조리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좀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요. 단가를 낮추고 또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 2016년 학생과 교직원의 식생활 문화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받기도 장관상도. 했다네요. 예. 네. 학교의 식탁은 그 자체가 어쩌면 교육이고 또 정치입니다. 학교의 학부형의 지자체의 정부까지 명품 급식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겠죠. 세경구의 급식이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의견 주셨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9330님, 과거를 외면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이 단지 돈 몇 푼 받고자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여야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0181님이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국회에는 오늘도 평화가 없군요. 정치권은 늘 그랬듯이 민심 위에 동동 뜬 기름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심과 융화가 되지 않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민심 위에 둥둥 뜬 기름. 나중에 기사 쓸 때 저거 좀 인용 좀 하겠습니다. 네. 9330님, 여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민생은 온데간데 없는데 내년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희망이 있을 걸로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대신 미세먼지가 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요. 뿌연 크리스마스,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어떤 뭐 음악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SG 워너비가 함께 부른 머스트 헤브 러브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뜻깊은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